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영신입니다. 저보고 여기 계신 분들한테 MCN은 뭐냐라는 걸 설명을 하래요. 패션적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패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이것도 이현학 팀장님처럼 뭔가 좀 가오가 있는 사람이 해줘야 이게 좀 그럴듯할 텐데, 그래서 좀 걱정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이현학 팀장님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왜 MCN을 이분들이 이해해야만 하지?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 답을 내야 뭔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한참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인트로데이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좀 많이 했어요. 왜 이분들한테 MCN이 중요하지? 아까는 AI나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든 생각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패션은 뭘까? 상품이겠죠. 그 상품은 다른 분들이 대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MCN이고 뭐고 아무리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상품을 대체해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MCN이나 AI가 됐던 빅데이터가 됐던 모든 것들은 아마도 그 상품을 실체하고 있는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에 벌어지는 일이겠죠. 그 과정이라고 염두에 두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들리시죠? 이게 뉴욕타임즈는 아시죠? 시간을 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자고요. 여기 계신 분들 머리가 저처럼 희끗희끗 하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을 텐데, 예전에 종이신문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때를 좀 상기시켜 보시면, 그리고 나서 한 100년쯤 지난 뒤에 뉴욕타임즈가 혁신보고서라는 걸 냈거든요. 그때 첫 번째 워딩이 여기 나오는 이 워딩이에요. 뉴욕타임즈는 세계 넘버원. 근데 우리가 그 시장에서 지금 와서 잘 나가지 못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유통을 못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 반성을 해요. 비 오는 날 신문 배달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비닐에 넣어서 신문을 배달해줬던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이신문이잖아요. 날씨가 추우면 추운 날이라고 신문 배달이 안 되고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죠? 신문 배달은 날씨가 붓거나 좋지 않거나 날씨가 좋거나 항상 아침이면 신문을 들고 우리 집 문 앞까지 와서 배달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 신문인데 어느 날부터 디지털 세상이 됐더니 디지털로는 사람들한테 신문이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종이신문을 배달하려고 종이신문이 있던 그 시대에조차도 신문 사업자는 그 종이신문을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려고 새벽같이 트럭에 싣고 포장을 한 뒤에 배급소로 보내고, 배급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차를 타고 각 고객의 집에 갔었는데, 그런 힘든 과정도 했었는데, 왜 디지털 세상에 고객이 뻔히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는 왜 가지 않았을까? 우리 제품이 넘버원인데 넘버원이라는 이유로 시장에서 팔리지는 않더라. 고객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좀 달라졌다면 그 달라진 방법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많이 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현학 팀장님이 MCN이라고 하는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던진 화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패션 제품이 여러분들 스스로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상품이 왜 고객들은 인지하지 못하고 또는 소비되지 못하는 걸까? 그 질문에서 MCN이라고 하는 유통 창구에 대한 고민이 아마 크게 떠오르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부분은 유통 창구로서 MCN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 대한 화두라고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얘기는 아마 뒤에 박 대표님이 자세한 얘기를 해드릴 거고, 저는 MCN이라는 것이 어떻게 시장에 나왔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왼쪽에 있는 영화 보신 분 있으세요? 요즘 인기 있던데요. 닥터 스트레인지라고. 그리고 제가
텔레비전 영상물 찾으니까 딸아이가 이 사진을 주더라고요. 박보검 사진을 올리라고. 자, 왼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이 뭐라고 부르세요? 영화라고 부르시죠. 가운데 있는 건 뭐라 그래요? 방송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오른쪽에 있는 건 옥수수 TV에 나왔던 모바일 콘텐츠. 왜 닥터 스트레인지를 영화라고 부르시죠? 왜 여러분들이 저걸 영화라고 해요? 네, 아주 심플해요. 극장에서 봤으니까. 박보검이 나왔던 이 콘텐츠를 뭐라고 해요? 방송에서 봤으니까. MCN의 단초는 여기 있어요.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MCN이 여기서 영화를 영화라고 하는 것. 시간이 지나면 저거 여러분들 모바일에서 보실걸요? 한 달이나 두 달, 서너 달 지나면 저거 여러분들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나 등등에서 닥터 스트레인지 보실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때 우리 뭐라 그래요? 이건 영화라 그래요. 제일 처음 나왔던 거. 그게 그 컨텐츠의 성격을 규정해요. 만약에 닥터 스트레인지가 제대로 안 팔려서 방송에 나왔더라면 여러분들은 저걸 방송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나왔던 그 영상물이 첫 번째 유통되는 곳이 그 컨텐츠의 성격을 규정지어요. 영화관에서 실렸기 때문에 그건 영화인 것이고,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방송인 것이고, 모바일에 나왔기 때문에 그건 모바일 컨텐츠인 거죠. 그 뒤에 모바일 컨텐츠가 지상파로 올라가든 케이블로 올라가든, 그 뒤에 영화가 케이블에 나오든 모바일에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첫 번째. 뒤에 결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MCN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모바일과 인터넷에서 처음 유통되는 그 무엇. 근데 우리는 동영상을 얘기를 하니까 모바일이나 인터넷에서 처음 나왔던 그 컨텐츠를 우리는 MCN이라고 불러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M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냥 모바일로 생각해 버리자고요. 모바일에 나오는 것, 모바일에서 처음 시작했던 것, 그게 MCN이다. 이것도 기원은 있죠. 지금에야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지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건 작은 터미널로지로 설명을 드리면 유튜브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조금 긴 역사가 있는데 작년도에 유튜브가 10년이 됐거든요. 2015년도에. 전 개인적으로 이 그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작은 숫자가 굉장히 전 좋아요. 이게 유튜브의 히스토리나 유튜브의 산업구조나 수익구조를 모든 걸 설명하는 숫자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보시면 60이라는 숫자가 있죠. 아마 노안이 있으시거나 등등하셔서 작은 글자는 안 보이실 거예요. 60이라는 큰 글자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 3개월 동안, 다시요. 지난 3개월 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총 동영상의 양은, 다시요. 지난 3개월 동안 유튜브에 올라온 총 동영상의 양은, 지난 60년 동안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가 고민하면서 만들었던 그 스킵 버튼이 처음으로 유튜브에 광고를 본격적으로 실어낼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요. 그러고 났더니 자, 광고주가 유튜브라는 곳에 광고를 실기 시작을 했더니 유튜브 생각을 컨텐츠가 좀 더 전문적으로 만들어지면 광고가 훨씬 많이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때 좀 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개인들이 그냥 취미생활 삼아 오늘도 올렸다가 내일도 올렸다가 안 올렸다가 두 달쯤 뒤에 올렸다가 이런 거 말고 주기장창 정말로 지속적으로 컨텐츠를 생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생긴다면 거기에 광고가 훨씬 더 잘 붙게 되고 그러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모으지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2010년도 6월 달에 소위 얘기하는 컴피티션을 열고요. 컴피티션에서 컨텐츠를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MCN이라는 칭호를 주기 시작해요. 너네들은 MCN이야. 너네들은 그냥 일반 UCC나 UGC가 아니야. 너네들은 MCC고 내가 특별히 너희들을 케어해줄게. 광고나 이런 것도 너희들한테 우선적으로 배정해두고 주고 이런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MCN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초기에는 MCN은 유튜브 이외의 다른 플랫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유튜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명사였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한 플랫폼들이 생기죠. 그러면서 시장은 유튜브 중심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겨가고요.
그때 돈이 없거나 등등 했던 UCC 베이스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컨텐츠는 혼자 나와서 하는 1인 미디어 형태가 대부분이었죠. 기획을 하고 뭔가를 그리는 그림이 아니라 유튜브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UCC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내가 취미삼아 시작을 했으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던 거고, 그래서 아프리카 TV나 등등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혼자서 주절주절 떠드는 형태의 컨텐츠가 주가 됐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시장이 흐르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남이 옆집에서 돈을 벌기 시작하면 나도 관심이 가지니까 시장이 하나씩 만들어지죠. 쟤도 돈 버네? 나도 돈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하나씩 생기고요. 그러면서 뭐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한 반 정도는 여기 나온 이름의 80%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또 있으실 텐데, 생전 처음 보는 애들이 막 등장하죠. 그것도 사람 이름이 아닌 애들. 이걸 동물로만 모아도 돼요. 어떤 경우에는 학생들 대상으로 할 때는 악어니 이런 친구들 이름만 쫙 해놓으면 MCN이 무슨 동물원 같거든요. 그리고 회사들도 막 생기고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MCN이라고 얘기하는 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단계로 성장을 하게 되죠. 혼자 나와서 했던 그림보다는 조금 더 뭔가 주목을 받으려면 약간의 터칭이 필요한 작업들이 필요하죠. 터칭이 필요한 작업들이 되기 시작하니까 기획이라는 걸 하기 시작을 하고요. 드라마타이즈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조금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 전통방송의 콘텐츠와 포맷은 유사한 형태. 하지만 시간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좀 달라지고 있는, 그래서 같은 듯 다른 듯한 콘텐츠들이 하나씩 만들어져요. 그래서 다시 앞부분에서 설명드린 걸로 돌아가면 MCN이라고 얘기하는 건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일 먼저 유통되는 컨텐츠를 총칭하는 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튜브 안에서만 존재했던 컨텐츠였는데, 유튜브가 부여해준 이름이었는데, 이제는 고유명사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모바일이나 등등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는 MCN이라고 부른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첫 번째예요. MCN은 모바일 공룡입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을 했고요. 이 다이아TV라고 하는 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여기에 이게 다이아TV라고 하는 CJ ENM에서 하고 있는 MCN 부서에서, 사업본부에서 자기들 크리에이터를 모아놓고 축제를 하나 벌였고요. 축제를 1박 2일로 벌였어요. 1박 2일, 이틀간 양일간에 걸쳐서 벌였어요.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여기에 소위 아까 말씀드린 동물들도 오고요. 그리고 이름 이상한 친구를 신님이니 이런 분들도 오시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이아TV가 모시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 총출동했죠. 몇 명쯤이나 모였을 것 같아요? 3만 명이 모였대요. 저게 무료 서비스였기 때문에 무료 서비스하고는 좀 다르고요. 우리가 보지 않았던 시장이 있었던 거죠. 갔더니 10대, 20대 친구들이 우리는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을 두고, 나는 생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두고 고함을 빡빡 지르고 한우를 지르고 사진을 찍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한 번도 못 보던 친구들인데 그런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저 밑에 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 그 1인 크리에이터가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됐죠. 퓨디파이라고 하는 친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금 광고 수익으로만 버는데, 유튜브에서 올해는 한 130만 달러 정도를 벌었대요. 틀렸구나. 1,300만 달러를 정도 벌었대요. 근데 이건 순전히 유튜브 광고 수익만 얘기하는 거라서 퓨디파이의 총 수익은 지금 70밀리언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훨씬 많이 커졌죠. 그렇게 커지니까 소위 큰 사업자들이, 디즈니나 이런 사업자들도 그 회사를 사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왜 샀을까? 단순히 저 친구들이 광고 수익이나 등등하고 됐다라는 이유로 샀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몇몇 채널을 제외해놓고는 사람들이 소비하는 시간으로만 계산을 하면 대형 레거시 미디어 사업자들보다
대형 콘텐츠 사업자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이 시장에 사람들이 투입하더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디즈니 채널이나 이런 것들 제외해놓고 요 중간에 바글바글 모여있는 것들 중에 80%가 MCN 채널들이에요. 어떤 특정 계층에 대해서는 이들 컨텐츠가 가장 주목받고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유통 채널이 몇 가지가 되죠. 그러다 보니 2015년도에 시작했던 막 시장에 불기했던 한국의 MCN 사업자들이 여기저기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으로 치면 1200짜리, 2000억짜리, 100억짜리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크리에이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가입자들, 그 크리에이터들도 계속 생겼고요. 양팀과 아그가 버티고 있는 1인 게임 시장에서 도티나 이런 친구들, 1.5세대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게임 플레이어들도 계속 등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MCN이 돈이 되더라. 돈을 만들어내더라. 물론 모든 사업자가 평균적으로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다. 돈을 벌다라는 걸 가입자로 전환을 시키면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 거리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아까 제가 큰 업체가 MCN 사업자를 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친구들이 거기 바글바글 거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시 질문해요. 왜 그 친구들이 그 시장에 가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게 젊은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미국 시장이나 한국 시장의 모든 기준을 보면 새로운 플랫폼이나 새로운 콘텐츠 양식들이, 특히 모바일로 이루어지는 모든 시장들이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이죠. 이건 미국 자료입니다만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 보면 케이블 방송의 핵심 세력이 케이블 방송을 가장 많이 보는 연령층이 60대라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OTT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플랫폼 영역들은 다 30대들이 줄여드는 거죠. 자, 그럼 연령이라고 하는 것들,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광고주나 등등도 대부분 미디어를 평가를 할 때 아주 작게 보면 10대에서 20대, 조금 크게 보면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를 가장 핵심 타겟으로 삼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나이 들어가는 것도 서운한데 광고주조차도 저를 이제 버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따져봤더니 이 두 단어로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여기 계신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을 제가 조금 쓸 텐데요. 양해해 주시고요. 그건 이쪽 사람들이 쓰는 용어라 그냥 현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왜 20대나 30대 초반 10대가 시장에서 미디어나 이런 트렌드를 유지하는 시장에서 가장 핵심일까? 라는 질문을 광고주나 등등을 만나서 질문을 했더니 다시 돈은 내가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돈은 내가 훨씬 더 많이 버는데 왜 나보다 돈을 못 벌고 있는 그 친구들한테 미디어나 광고나 이런 것들이 타겟을 맞추려고 하는지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아주 거친 표현을 했어요. 그건 탑골공원과 홍대와 같다. 탑골 관문에 가면 무엇입니까? 거기는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늙은 것들만 바글바글 거린다. 그러면서 질문을 이렇게 해요. 늙은 것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 젊은 것들이 있느냐? 젊은 것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홍대에 늙은 것들이 있느냐? 늙은 것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는 젊은 것들이 없다. 젊은 것들이 바글바글 거리는 곳에는 늙은 것들도 있다. 그러면 시장을, 주어진 리소스로 시장을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는 어디를 가는 게 정답이야? 늙은 것들은 지 물건 안 사더라. 늙은 것들은 자기 자식 거 사더라. 새끼들은 지 거만 사더라. 그러면 돈은 어디로 가요? 버는 돈 따로 있고 쓰는 돈 따로 있다. 그래서 미디어 등 모든 트렌드는 기본적으로 젊은 애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아까 모든 매체에서 젊은 애들이 빠진다는 거죠. 시청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시장에서 젊은 애들 시청률이 쭉 빠지죠. 이 시청률이 빠진다는 게 광고의 영향력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버려요. 밑에 보시면 그림에 장사익 선생님하고 이미자 선생님이 나왔던 2015년도 KBS 창사특집 콘서트가 있어요. 시청률은 20.1%가 나왔어요. 시청률이 괜찮게 나왔죠. 근데 광고 수익은 평균적으로 20%대의 광고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그램에 대비해서 광고 수익은 15%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주 심플한 이유라는 거죠. 젊은 애들이 안 봤다. 그래서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 실제로 미디어 시장에서 이런 변곡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시청률과 눈에 보이는 시청률과 실제로 집행되어야 되는 금액 간의 차이가 계속 벌어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밀레니얼 그 젊은 애들은 텔레비전 볼 시간도 없어서 밖으로 떠도는 애들이고 기계는 굉장히 잘해서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온갖 콘텐츠를 다 볼 수 있는 애들이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데서 돈 쓰는 건 무지무지 아까워하는 애들이고 그러면 유통창구로서의 레거시 미디어가 가질 수 있는 파워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내가 가진 프로덕트를 어떻게든 소비자들한테 소개해서 그들이 구매하게끔 연결시키는 것이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의 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방식들이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존의 통로가 내가 원하는 고객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왜 거기에? 그러면 다른 시장을 쳐다보는 게 실제로 맞다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MCN 애들이 하나씩 야금야금 차지하는 거예요. 글래스TV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해주실 텐데 피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모바일 내에서 컨텐츠를 생산하는 친구들은 대부분 젊은 애들 중심으로 컨텐츠가 기획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보고 있으면 왜 이 컨텐츠를 사람들이 보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컨텐츠. 그래서 아주 단순해요. 보여드려서 이 컨텐츠를 특정 컨텐츠가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이 죄송합니다. 평균 잡아서 이해한다. 그러면 이 컨텐츠는 젊은 애들 시장은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이해가 안 된다. 이건 젊은 애들 시장. 피키캐스트를 한번 조금만 뒤져보시면 여기 계신 분들의 3분의 2는 왜 애들이 이걸 볼까를 굉장히 회의하실 거예요. 그런 컨텐츠들이 저쪽에 있고요. 근데 그런 컨텐츠는 TV나 기존 시장에서는 안 보인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다이어TV에 3만 명이 모였던 것처럼 시장은 내가 보이는 시장이 아니라 다른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 새로운 형태의 포맷도 계속 나왔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MCN 젊은 애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 컨텐츠를 팔거나 상품을 만들 때 50대나 60대를 위한 패션물을 만드신다고 한다면 이 시장을 쳐다보지 않으셔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 만드는 컨텐츠, 젊은 애들을 위한 패션을 만드신다고 하면 이 시장은 디폴트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복잡한 것들이 많아요. 아까 밀레니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젊은 애들이 얘기를 했는데 젊은 애들은 컨텐츠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의향이 없다. 케이블이나 등등에서는 엄마 아빠가 10,000원을 내주고 20,000원을 내주니까 그리고 집에서 VOD를 막 보더라도 그건 내 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엄마 돈에서 나가니까 전혀 신경을 안 쓰는데 내 돈에서 컨텐츠를 지불한다고 생각을 하면 남자친구를 가야 되거나 여자친구가 가야 되는 영화를 제외해요. 돈을 주고 무언가를 한다는 생각은 이 친구들 머릿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죠. 젊은 애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어서 컨텐츠를 생산하면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친구들은 지불 의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첫 번째 나왔던 이 화면에 이 아저씨가 이 제프 저커라고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 있는 MBC 유니버셜의 CEO예요. 지금 이제 CEO를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멋있는 용어를 써요. 저기 Trading Analog Dollars for Digital Payments. 아날로그 시장에서 1,000원짜리가 인터넷 시장 갔더니 100원짜리가 되고 모바일 시장 갔더니 10원짜리가 돼요. 그래서 본인은 그 시장에 안 갔으면 좋겠다라고 기적을 한 건데
시장에서는 그게 시장의 특성을 상징하는 용어가 되버린 거죠. 컨텐츠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지상파나 영화를 가게 되면 돈 받고 팔 수 있는데 그나마라도 이게 모바일 쪽에만 가면 사람들이 지불하려고 하지 않으니 돈이 안 되는 거죠. 젊은 애들이 모여서 그 어텐션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해야 돼서 시장에 진입하기는 했는데 전통적인 미디어 비즈니스로는 수익을 못하는 구조. 그러면 MCN 사업자들은 아까 시장에 들어갔던 그 친구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되죠? 사업을 접거나 도저히 안 되겠다, 접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하거나 근데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들어갔고 나면 어떻게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그들의 사고가 미디어 비즈니스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 촉수가 확대되기 시작하죠. 단순히 컨텐츠를 만들어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광고를 붙이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른 영역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상한 그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첫 번째, 그러니까 기존의 방송사업자와는 다른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자, 보통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미디어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플랫폼들이 있어요. 거기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상파가 있었고요, 케이블이 있었고요, 위성이 있었고요, IPTV가 있었죠. 그런데 그 서로 다른 몇 개의 플랫폼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지상파가 자신의 컨텐츠 전략을 새롭게 만들지는 않아요. 똑같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냥 케이블에 주고요, IPTV에 주고요, 위성TV에 주면 되죠. 근데 이 모바일 시장은 그럴 수가 없어요. 아프리카 TV가 있고요, 유튜브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죠. 케이블 TV와 IPTV와 위성 TV는 이름은 다르지만 소비자가 이해하는 실질적 특성은 같은 거지만 이 동네는 달라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광고 나오시잖아요. 여러분들 네이버 TV 테스트 하면 광고 나오죠. 케이블 TV 보면서 광고 보기 싫어서 재핑을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는 15초간, 5초간 기다려주면서 보죠. 그죠? 여기서 페이스북 혹시 쓰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페이스북에 동영상이 나오죠. 페이스북 동영상에 광고가 있을까요? 왜 없죠? 페이스북은 광고를 보러 가는 곳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는 곳이니까 광고가 있으면 안 봐요. 그러면 이 비즈니스, 똑같이 동영상이라고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유튜브에서는 광고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냥 페이스북에는 어떻게 돈을 벌죠? 아프리카 TV는 돈을 어떻게 벌까? 대부분은 별풍선으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의 동영상을 만들었을 때 이게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유튜브 베이스에 팬을 많이 모아서 그래서 팬들을 통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 비즈니스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 컨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페이스북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까요? 똑같은 컨텐츠가 실리긴 하지만 아마도 페이스북에서는 유튜브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되겠죠. 페이스북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페이스북에 모든 컨텐츠를 편안하게 볼 수 있으면 유튜브로 오지 않을 테니까. 문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모바일 사업자들은 이렇게 개별 흩어져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유저들과 파편화되어 있는 플랫폼들을 고민하면서 생태계를 구성하는 친구들이에요. 지상파나 이런 사업자들은 자기가 만든 컨텐츠를 쪼개서 보내는 것 이상의 상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작은 시장을 나눠서 총합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계를 어떻게 연동하면서 큰 그림을 그릴까를 이해해야만 서비스라는 걸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특정 플랫폼들의 이해도와 활용도에 대해서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리카 TV에 있는 유저와 페이스북에 있는 유저가 같을까 다를까? 유튜브에 있는 유저와 페이스북에 있는 고객들이 같을까 다를까?
유저와 커스터머를 어떻게 분리해내지? 이런 고민들을 모바일 방송 사업자들은 해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이 강의 있기 전에 슬라이드로 방송을 잠깐 보셨던 데이터라는 대목하고도 연결되는 지점이죠. 그리고 고객들을 알죠. 누가 보는지, 그 사람이 누군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돈을 구매할 수 있는 애인지 없는 애인지,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걸요. 아마. 어제 야근을 해서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알 수 있을걸요. 구매할 여력이 있는 친구인지 없는지도 파악할 수 있을걸요. 그런 것들. 모바일 컨텐츠 사업자라고 하는, 모바일에서 동영상을 유통하는 사업자라고 하는 MCN 사업자들은 고객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상파 방송 사업자나 TVN처럼 큰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유통시키면 광고가 더 붙는 사업자라면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작은 잔돈풀을 가지고 큰 돈을 벌어야 되는 사업자라면 아주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 되는 사업자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고객도 알게 되고 플랫폼도 알게 되는 부가적인 성과를 얻어요. 이 친구들이라고 이걸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닐 거거든요. 옷 하나 만들어서 그냥 몇백만에 다 쓸 수 있는 옷이라면 고민 안 해도 되죠. 근데 그런 옷이 아니니까, 그렇게 팔리지 않으니까 옷 앞에 있는 솔기도 좀 달라야 되고 단추도 좀 달라야 되고 디자인이 조금씩 달라야 되는 거잖아요. 가장 편한 건 하나 만들어서 다 팔아버리는 그만인데, 그게 안 되는 시장이라면 다 쪼개서 팔 수밖에 없어요. 그걸 모바일 사업자들은 잘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친구들은 해외도 나가죠. 해외도 훨씬 빨리. 시작한 지 얼마 1, 2년밖에 안 되는 애들이 해외 시장 나가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죠. 말레이시아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컨텐츠 하나 만들어서 그거 돈 벌겠다고 온갖 데를 다 가고, 거기 있는 플랫폼들 이해하려고 하고 고객들 이해하려고 하고, 훨씬 품이 훨씬 많이 가는 작업들을 이 친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의 프로덕트를 만들어서 유통이라는 걸 통해서 고객들한테 가야 되는데, 그 고객을 훨씬 많이 알고 있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친구들은 생존을 위해서 모든 걸 다 알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이상한 것들을 붙여내는 작업들을 해요. 여기서 제가 날개를 달았다고 붙였는데요. 좋은 의미로 날개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니까. 크리에이터와 마케팅 브랜드와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주면 되지 않을까? 앞서 처음에 봤던 1인 크리에이터나 이런 친구들이 나와서 무언가를 그리는 시장이라면, 걔네들이 팬을 가지고 있다면 그 팬들을 동원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팬의 규모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아주 많지 않아요. 한국 시장에서 평균적으로 탑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친구들이 100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몇 안 돼요. 그러면 100만 곱하기 가입자로 가입을 해서 보는 친구가 100만이라면 실제로 그 콘텐츠를 보는 친구들은 7 곱하기 10을 해야 되거든요. 가입하지 않고 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럼 700만에서 1000만 정도가 맥스예요. 아주 적게, 그 중에서 다시 실제로 구매 혜택까지로 연결된다라고 치면 그 중에서 1%,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크리에이터 하나를 잡아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을 때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건 30만 미만이에요. 탑 크리에이터를 뽑았을 경우에조차도. 근데 세상에 탑 크리에이터가 있나요? 그리고 탑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레이어가 낮은 친구들로 가면 갈수록 힘들어지죠. 그것들을 연결시켜주는 사업자를 구글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 수없이 많은 크리에이터와 수없이 많은 프로덕트를 어떻게 조합을 하고 연결시켜주면 원하는 성과를 좀 많이 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친구들을 구글이 인수했다는 얘기고요. 이게 파워포인트는 훨씬 더 멋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위에 있는, 여기 화장품이라는 건 아시겠죠? 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름은 아시겠죠? 그죠? 제일 옆에 나오는 친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하시면 위에 분들은 아시겠죠? 아래 분들은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죠.
이 친구들이 젊은 친구예요. 모르시면 나는 모른다. 나는 젊지 않았다는 걸 체감적으로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 두 그룹이 결정적으로 둘 다 화장품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인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위에 있는 셀럽하고 밑에 있는 유튜브 셀럽. 밑에 있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의 브랜드가 있어요. 중소기업 친구들이 그 셀럽들을 위한 프로덕트를 만들어주는 거죠. 아까 나왔던 최지우나 이런 친구들의 최지우 이름을 딴 최지우 화장품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맨체어는 맨블리 크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제품의 가격은 어떨까요? 맨체어이라는 친구가 제공하는 이 화장품의 가격은 아마도 개별 상품으로 따지면 2만원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총합으로 따지면 4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되겠죠. 그들을 위해서, 그들 친구들을 위해서 맨체어 언니가 쓰고 있는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팬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작동을 해요. 맨체어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화장품을, 메이크업을 하는 걸 보여주면서 자, 이 제품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팬들이 그걸 같이 쓰는 거죠.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죠. 지금은 뷰티 영역에서 화장품 영역에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뷰티라고 하는 폰이라고 하는 친구가 미국 한국에서 뭐 5대 그 크리에이터 중에 뷰티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영상을 보셔야 설명이 좀 될 텐데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폰이라고 치시면 나오는데 이 영상의 특징이 화면에서는 메이크업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상품들이 계속 튀어나와요. 근데 중요한 대목은 저처럼 이 포니가 하는 컨텐츠의 몰입도가 작은 사람한테는 그 상품은 광고처럼 보이는데 포니를 좋아하는 팬들한테는 그건 광고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정보로 이해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달라요. 광고라고 얘기하면 한번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 내 언니가 쓰는 제품이고 언니가 하는 상품이 마지막에 나왔던 이 메이크업이 완성도가 높으면 나도 저걸 써야 되는 정보인 거죠. 내가 저렇게 메이크업을 하려면 8개, 9개의 제품이 보통 소개가 되고요. 그건 한국부터 시작해서 내레이션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럽이나 또는 아시아나 이런 시장에서도 유통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좀 다른 면이 나겠죠? 그래서 이 확장들이 뷰티에만 있지 않고 옆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좀 있으면 글래스 TV에서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스포츠옷이나 피트니스나 이런 것들을 해서 피트니스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실제로 피트니스와 관련된 제품을 파는 거죠. 그래서 서울메이트 같은 경우에 네오터치포인트가 만든 서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나오는 상품들 중에 신발 같은 경우가 저 상품 나오고 나서 한 36억 정도 팔렸다고 해요. 많이 팔렸어요. 저게 미스코리아를 몇 명을 섭외를 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들어 놓고 주어진 시간 동안 옷을 입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에서 핫 아이템이라고 얘기하는 이 모습을 갖추는 거죠. 그러면 신발도 고르고 위에 있는 옷도 고르고 뭐 이런 이 예능형 프로그램이에요. 약간의 컴피티션도 들어가 있는. 그래서 온라인에서 유통되고 나서 케이블로 올라가서 방송을 했던 제품이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저 컨텐츠, 저거는 모바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도가 제약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광고가 다 많이 들어갔고요. 저기 그 언니가 입었던 옷이나 등등을 찾기 시작을 하고요. 근데 모바일에서는 그걸 연결시켜주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냥 가서 구매하는 형태가 벌어지는 거죠. 그런 예가 생각보다는 많아요. 아주 큰 돈은 아니겠죠. 몇백억짜리, 몇천억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셀럽가 만드는 컨텐츠가 보통 하나 작품이 나오고 나면 매출액이 10억, 20억 나오는 것들이 생각보다는 많고요. 그렇게 특정 계층인 애들한테는 특정 영역에 있는 상품에 한해서는 그렇게 매출액을 올리는데 굉장히 유용하더라라는 얘기죠.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음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들 보실 때 음식이 이쁜 음식들, 맛있는 음식 만드는 것들만 보여주지만 아마도 조금 있으면 완성 제품이 소개되겠죠. 그래서 그 음식 먹고 싶으면 뭘 주문하세요로 연결될 거예요. 여기는 조금 더 나갔어요. 여기는 아예 프랜차이즈 라이트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전체 디자인을 컨텐츠 마케팅을 해주고요. MCN 사업자가 컨텐츠 마케팅을 해준 뒤에 새로운 가맹점이 하나 생길 때마다 수익을 나눠 가지는 구조로 갔어요. 그래서 크게 정리를 하면 이 MCN 시장이 애드 에이전시에서 시작을 해서, 자, 단순히 광고를 연결시켜주는 그림으로 가다가 컨텐츠 마케팅 영역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요. 아마도 조금 더 있으면 이쪽 몇몇은 컨텐츠를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쪽으로 바뀔 거예요. 이건 MCN에서 보는 그림이니까 이렇게 되겠지만 다른 쪽에서 보는 프로덕트의 입장에서는 MCN 사업자를 통해서 컨텐츠 마케팅을 대행할 수도 있고요. 광고를 대행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프로덕트에 대한 기본 컨셉을 잡는 수단으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MCN이라는 시장은 굉장히 재밌는 시장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직접 만들어서 콘텐츠 사업을 할 건 아니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그 고민거리 중에 그들이 가진 것 중에 내가 취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고민하시면 그러면 MCN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다르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붙입니다. MCN은 모든 것에 붙습니다. 방송쟁이 입장에서 MCN은 동영상을 만드는 사업자지만 다른 사업자가 볼 때는 유통일 수도 있고 광고 대행사일 수도 있고 홍보 대행사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홍보 부서가 없는 회사라면 그 홍보를 대행해주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거꾸로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디자인의 컨셉을 잡는데 자문을 해주는 사업자일 수도 있고, 모바일이나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공간 내에서 MCN은 모든 사업 영역에 붙어버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는 있다. 물론 이 중에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거나 등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애써 내는 손길을 거부하는 사업자도 있겠지만 또 그 중에는 이상한 애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그레스티비처럼 잘하는 사업자들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박 대표한테 이야기를 넘기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좀 고민하시고 오셔야 될 것이 다시 인플루언스에 관련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아마 박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텐데, 자, 앞서 처음에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이나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고객한테 가야 됩니다. 팔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뉴스에 있을 때, 그러니까 종이신문일 때 상품은 뭐였을까요? 나는 뉴욕타임즈나 조선일보의 사장입니다. 나한테 상품은 뭐죠? 종이신문이었을 때는 상품은 종이라고 하는 그 머티리얼이에요. 인터넷 시장에서는 그 종이 안에 담겨져 있던 썸띵이죠. 디지털 시장이 되면서 그 썸띵이 훨씬 중요한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예전에 뉴스 에이전시에서 중요했던 상품이라고 얘기하는 건 완성품이었던 종이신문이었겠지만 인터넷이나 다른 시장으로 전이되면서 나에게 필요한 상품은 그 종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종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었던 내용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패션이라고 하는 것의 상품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상품의 특성에 맞추어서 인플루언스를 골라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정 패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패션 아이템을 김인부나 이런 친구가 입었다고 해서 단순히 팔리지는 않아요. 내 상품의 특성과 인플루언스의 특성이 맞아떨어져야 시너지가 일어나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플루언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은 아마도 또 다른 영역에서 해주는 사업자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글래스TV의 박성재 대표가 해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